식은땀이 막 나는 것 같았다가 추운 것 같았다가 더운 것 같았다가 이불을 막 다 끊어서 막 빨고 막 커튼을 막 다 떼고 막. 만약에 아빠가 드라마를 보면서 울기 시작했다. 아침에 엄청 일찍 일어나고요. 청소 한 대를 또 하고 또 하고. 아니 우리 애는 친구들 입는 것만 꼭 입으려고 그래. 중2병이면 그런다던데. 자퇴하고 싶대. 이게 다 중2병 때문이야. 엄청난 존재죠. 중2. 와이프 갱년기랑 중2가 격돌하면은 정말 집에 너무 무섭대요. 집에서 편히 쉴 수가 없고 독립해갖고 나갈 상황도 안 되고 또 나가고 인연을 끊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우리가 우울하단 말 되게 많이 하죠. 저도 그런 말 좀 하는 편이거든요. 너무 우울해 막 이런 말 해요. 그래서 SNS에도 보면은 우울함을 날리는 포스팅들이 되게 많이 있죠. 뭐 우울함 날리려고 마라탕 고고. 우울감이라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이고요. 함부로 빨리빨리 전환해가지고 긍정적으로 해야지 이러면 또 안 되는 감정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울감과 우울증은 차이가 있죠. 우울감이라는 거는 취업이 잘 계속해서 안 된다 거나 뭐 실연을 했다거나 부정적인 사건을 겪게 되면 굉장히 사람이 가라앉죠. 가라앉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2주 정도가 되면은 좀 힘이 생기고 다시 좀 일도 알아보고 막 이러면서 이제 뭔가 다시 막 액션이 일어나요. 우울증은 다르죠. 우울증은 훨씬 더 기저적인 어떤 원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2주가 지나도 자연스럽게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일상생활이 어려워져요. 점점 전혀 밖에 나가지 않는다거나 씻지 않는다거나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일반적인 우울감의 지속이 아니고 우울증이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필요에 따라서는 처방을 받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울증은 아니고 우울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나 말고 우리 가족들이 우울감을 느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가족 관계 안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울함을 느껴요. 엄마가 느끼기도 했다가 아빠가 느끼기도 했다가 내가 느끼기도 했다가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면서 우울감을 이제 느끼죠. 그럴 때 우리가 보통은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은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말로 좀 상황을 악화시킬 때가 있어요. 힘내, 파이팅! 이게 가장 지쳤을 때 듣는 말 중에 파이팅이란 말이 가장 좀 약간 열받지 않으시나요? 되게 힘들 때 누가 힘내 그러면 갑자기 막 분노가 막 무슨 힘을 더 내라는 거야. 영혼까지 끌어갖고 여기까지 힘낼 수가 없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야 너보다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길에 나가갖고 지나간 사람 열을 붙잡고 물어봐. 너 정도도 안 힘들고 회사 다니는 사람 있나? 막 이러면 이제 너무 마음 힘들죠. 입시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다 대답이 다 대학만 가요. 힘들어할 때 대학만 가. 살도 빠질 것 같고 막 인생 다 풀릴 것 같지만 입학해 보시면 막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빠가 되게 힘들어하거나 엄마가 되게 힘들어하면은 의무감부터 주는 거예요. 애들 생각해야지. 엄마가 원래 그렇게 힘든 거잖아. 아빠가 그렇게 힘든 거잖아. 맞는 말이긴 한데 지치게 하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근데 눈은 딴 곳을 보고 있어요. 휴대폰을 막 하면서 혼자 아니야. 나 있어. 힘들 때 말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결국에 식구들한테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가족이 우울할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 좋냐면요. 일단 가족을 객관적으로 보시는 게 정말로 많이 도움이 돼요. 나랑 개인적인 관계 빼고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현재 포지션. 우리 엄마는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40대 혹은 50대 혹은 60대 혹은 70대 여성. 우리 아빠는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60대 혹은 70대 남성. 우리 아들은 대한민국에서 입시 전쟁을 치르고 있는 18세. 우리 딸은 중학교 2학년 15살.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그 가족들이 갖고 있는 고민 지점, 갈등들, 겪게 되는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을 때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신 안 차고 뭐하노 거기서? 나 잠이 안 와.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막 가출하는 수가 있어. 갑자기 막 그냥 분노가 여기서 막 중년 여성, 50대 이후의 시간을 보내는 심리적인 변화를 우리 엄마라는 이름으로 우리 집에서 겪게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중년 여성들은 자녀와의 분리를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정서 변화로 보게 되는데 이때 중년 여성들이 많이 느끼는 정서 변화 주된 거는 서글픔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지만 이제 나는 혼자 남겨졌구나. 이제 쓸모가
내가 있을까? 이 서글픔이고요. 또 하나 비슷하게 오는 감정은 그렇지만 홀로 다시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에 대한 기쁨. 이게 같이 공존하죠. 그래서 서글프면서도 기쁜 홀로라고 표현하는데 이 두 가지 감정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어머니들의 갱년기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뭐 다 겪게 되는 갱년기, 얼굴 좀 화끈거리고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식은땀이 막 나는 것 같았다가 추운 것 같았다가 더운 것 같았다가 얼굴에 열이 오른 것 같았다가 머리가 아픈 것 같았다가 그러다 보면 마음도 굉장히 우울해지죠. 갱년기 증상이 시작될 때를 우리가 보통 폐경 이행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엄청나게 그 반복되는 신체가 불안정한 상황을 굉장히 많이 겪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20대라고 한다면 1년 365일 중에서요 300일 정도 이런 몸살 증상이 떠나지 않는 거와 비슷한 형상을 엄마들이 겪게 돼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몸도 이렇게 변해 가는데 중년이 되면 아이들이 크고 또 대학을 가고 이제 자기의 역할이 이제 딱 끝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 픽업을 안 가도 돼요. 애들이 이제 늦게 들어와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혼자 남겨지는 날이 처음으로 생겨요. 아이를 낳고 남편은 워크숍이라고 마침 그때가 잡혀서 늦게 도착하고 애들은 나가고 트리에 불만 번쩍이고 자기만 혼자 가만히 이렇게 누워있는 어떤 시간이 와요. 이럴 때 엄마들이 굉장히 신체 변화와 함께 심리적인 변화를 굉장히 많이 겪게 되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또 이게 더 어렵게 되냐면요. 한국에서는 보통 어머니들의 역할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도구적인 모성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녀에 대한 도구적인 모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녀가 성과를 내고 뭔가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보를 주고 뒷바라지를 해주고 계속해서 기능하는 엄마죠. 또 다른 모성은 관계적인 모성인데 아이하고 말 그대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정서적인 친밀감을 맺고 고민도 얘기했다 웃긴 얘기도 하고 뭐 농담도 하고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관계를 맺는 모성인데 우리나라는 입시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관계적 모성이 굉장히 좀 약해져 있고 상대적으로 도구적 모성이 굉장히 몸집이 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균형감이 너무 없으니까 힘들어진 거죠. 지금도 도구적인 모성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엄마들한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숙제했어? 학원 갔어? 레벨업 했어? 그거 했어? 그거 됐어? 물론 필요한 질문이죠. 근데 플러스 관계적인 모성이 돼야 돼요. 했어? 힘들었겠다. 어떻게 이걸 해냈어. 진짜 너무 힘들었을 텐데. 이것까지 가야지 관계적인 모성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도구적 모성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하는 엄마로서의 역할이 딱 끝나면 모든 게 갑자기 번아웃처럼 오게 되는 거죠. 이때 자녀들의 어떤 지지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의 지지 있는 말, 아빠의 지지 있는 말 이런 것들이 시간이 좀 지나지만은 엄마가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마음을 추스르게 하는데 도움이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있어요.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찾아. 엄마도 인생 찾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 서운하잖아요. 엄마 너무 고마웠어. 이젠 내가 엄마를 도와줘 볼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 시간에 엄마가 자기를 이겨내가는 방식이 있어요. 보면 엄마들이 뭔가를 막 하거든요. 갑자기 김장을 막 더 많이 해요. 300포기 하던 거를 막 600포기 하고요. 이불을 막 다 끊어서 막 빨고 막 커튼을 막 다 떼고 막 갑자기 그러거든요. 그럴 때 엄마들 왜 그런 거냐면 자기의 어떤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엄마들이 그런 걸 해요. 그럴 때 내비둬야지 돼요. 저희 엄마하고 제가 잊을 수 없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이때쯤에 이제 저희 엄마가 갱년기가 굉장히 심하게 왔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도시락을 맨날 싸고 다녔어요. 저희 그 빨간색 도시락통이 있었거든요. 3년 내내 썼던. 그러니까 대학을 가니까 텔레비에서 보면 이렇게 대학교 이게 학식을 이렇게 먹잖아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고. 그래서 이제 이제는 내가 이 도시락을 안 싸고 가도 돼. 이런 자유함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장롱에다 머리를 이렇게 대고서는 이제는 엄마 도시락은 필요가 없네.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막 울었어요.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럼 다시 싸. 그럼 내가 갖고 다닐게. 했더니 대학생들은 도시락 안 먹잖아. 아니야. 내가 먹을게. 그냥 싸. 그래서 저희 엄마가 다시 도시락을 쌌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도시락을 싸고 다녔습니다. 저희 엄마가 그때 다시 도시락 싸시면서 되게 많이 회복됐어요. 그 후로도 4년을 쌌잖아요. 졸업할 때까지. 정말 이제 아쉬움 없이 끝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뭔가를 그렇게 할 때는 입을 뜯을 거면 무릎 아프다고 말 절대 하지 마. 난 파스도 안 사다 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엄마를 몰아붙이지 말고 엄마가 저거라도 하려고 하는구나.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엄마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엄마만 이럴까요? 우리 아빠들은 괜찮을까요? 주말인데 집에 있기 너무 싫어서 에휴 답답하다. 나 오늘 명예퇴직 당했네.
엄마들의 갱년기는 굉장히 급변하죠. 막 와요. 근데 아빠들의 갱년기는 상대적으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빠들의 갱년기는 굉장히 길게 와요. 진행이 굉장히 더디고 느리고 오래 가기 때문에 옆에 있는 가족들이 눈치채기가 어려워서 대접을 못 받아요. 그래서 엄마들은 갱년기라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피하잖아요. 건들지 마, 갱년기야. 막 이러는데 아빠들은 그런 대접 잘 못 받거든요. 만약에 아빠가 드라마를 보면서 울기 시작했다. 아니면 아빠가 야, 그 드라마 몇 시에 하냐? 이러면서 드라마를 찾기 시작했다. 드라마 시간이 되면 이렇게 앉아있다. 이러면 아, 아빠한테도 뭔가 심경 변화가 있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아빠들이 집에서 이렇게 드라마 보다 울면 아빠 울어? 아빠 늙었어. 그럼 엄마가 또 거기서 울어? 내 인생을 보고 울어라. 내 인생을 보고 울어. 다른 여자 보고 왜 울어? 나를 보고 울어? 울고 싶은 게 나야.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아빠들도 굉장히 위태로워요. 퇴직을 눈앞에 두기도 했고 이제 퇴직되기도 했고 그래서 정신과 의사 김병수 선생님이 퇴직을 한 아빠들을 상담하면서 남겼던 기록에 이런 회고가 있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 시멘트로 튼튼히 벽돌을 쌓아 올렸다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거의 레고 블록처럼 너무 쉽게 무너지더라. 나는 집안에서 투명 인간이다. 너무 소외감이 든다. 그래서 여러분 아빠도 한번 아빠가 힘들어할 때도 잘 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많은 집들이 이렇거든요. 아빠가 젊으셨을 때 아빠가 되게 바쁘고 그랬던 만큼 가정을 돌보지 못했던 집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녀들이 쌓인 게 있어요. 보이지 않았던 시간 아빠들 굉장히 많이 또 노력했거든요. 두 가지를 다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아빠 놀아주지도 않고 원망한 것도 많았어. 그러니까 아빠랑 솔직히 친하지도 않아 지금. 그렇긴 한데 아빠가 있어서 이만큼 공부하고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었어. 이런 말 하나가 이제 되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역시 아빠들도요. 기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셔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되게 많이 해요. 아침에 엄청 일찍 일어나고요. 청소 한 대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고요. 아빠 막 청소하고 이럴 때 그냥 내비두세요. 아, 아빠가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인가 보다. 그냥 청소해 주시고요. 아빠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부탁을 하시면 그것도 참 좋아요. 이번 일주일만 좀 왔다 갔다 좀 태워줘. 그러면 아빠들이 말은 다 반대로 나가죠.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게 이미 배겨가지고 그거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근데 아침 7시부터 준비하고 좀 아빠들이 기능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주시면 예, 좋습니다. 그래서 벌초하러 가는 것도 말리지 마세요. 아빠들의 벌초, 엄마들의 김장 이거는 그냥 자아가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면은 그냥 내버려둬라. 그다음에 엄마하고 아빠를요 둘이 두잖아요. 그럼 이 시간에 엄청난 일들이 둘이 일어나요. 부부의 격돌이 일어납니다. 애들 둘이 집에 놓고 나온 거랑 다를 게 없어요. 60대, 70대 엄마, 아빠하고 그 톡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왜? 싸웠어? 왜 뭐라고 그랬는데? 화냈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얘기들이. 근데 이제 그렇게 싸우시죠. 근데 개입하면 안 돼요.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개입을 시키도록 끌어들이죠. 엄마한테 전화해봐. 엄마들은 야 아빠 어디 있는지 전화해봐. 아빠 먹으라 그래라. 그럼 그럴 때 하지 마시고 직접 연락하세요. 이렇게 개입해서 조금 빠지는 거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엄마 아빠만 힘든 게 아니고요. 또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 중에서 엄청난 존재죠. 중이.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적당히 하라고. 그지 같은 새끼가 바둑이랑 쫓아내기 대가리에 공부 같은 거. 아, 저자가 이거 어떡할 거야? 아,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가라? 아, 진짜 나 오늘 뭐 입고 가라고? 이게 진짜 모든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아빠들이 약간 갱년기가 비껴가는 분들은 와이프 갱년기랑 중이가 격돌하면은 정말 집에 너무 무섭대요. 자, 우리 중이도 만만치 않게 힘듭니다. 자, 중이는 정말 심리적인 과도기를 겪고 있죠. 예, 혼란스러울 만큼 격변하는 것이 이제 중이의 어떤 시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인데, 우리 애는 뭘 물어봐도 그냥 상관말라는 말만 해요. 그거 중이병이에요. 아니, 우리 애는 친구들 입는 것만 꼭 입으려고 그래. 중이병이면 그런다던데. 우리 애 공부하기 싫어 자퇴하고 싶대. 이게 다 중이병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은 다 중이병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건 결국에 또 무슨 얘기냐면 그 상황을 풀어갈 능력이 없다는 굉장히 무기력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간단하잖아요. 처방전이 중이병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실제로 10대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중이지만 스스로 중이병에 걸렸다고 난 느껴본 적이 없고 오히려 우리 눈에 어른들은 아주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서 우리한테는 똑바로 살으라고 강요를 하는 그런 사람들 같다. 자, 왜 이런 그 격돌이 생길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친밀감은 초등학교 때 생겨요. 초등학교 때 아이하고 친하게 지내야 중학교 됐을 때 우리가 개입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죠. 초등학교 때는 그냥 널브러지게 둬요. 그러다 딱 입시가 시작되면 갑자기 얘를 쫙 조이는 거예요. 그럼 애들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아니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왜 친한 척이야? 이러면서 더욱더 반항적으로 밀어내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초등학교는 A니까 뭘 모르고 중고등학교 때는 쫙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비로소 친해지는 건 대학 가면 친해지면 되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대학 가면은 친해질 이유가 없어요, 부모하고. 그래서 아직 자녀가 초등이고 또 중학생이면 관계적인 부모의 역할을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이 입시의 초조함을 딱 반나절만 내려놓아도 굉장히 관계적인 부모, 공감하는 부모가 될 수 있는데 막상 닥치면 반나절, 하루를 빼는 게 정말 1년이 삭제된 느낌으로 아마 불안하실 거예요. 왜냐면 모두가 막 달리고 있으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이에게 그 반나절, 그 하루만이라도 관계적인 부모로서 공감하는 걸 해주시는 게 아이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야. 예를 들면은 뭐 아빠 나 하루만 학원 째면 안 돼? 관둬. 왜 하루만 째? 다 째 그냥. 너도 관두고 나도 관두고 다 관둬. 애도 그 누구보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잘 알아요. 반나절만 치킨 먹고 게임만 4시간 하면 살아갈 힘을 얻거든요. 근데 부모가 바로 이런 식으로 차단하니까 뭐 관계적인 부모, 공감하는 부모 완전히 실패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컨트롤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2병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헛똑똑이 부모 증후군이 3가지 증상을 가진다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정서적인 차가움이죠. 엄마 아빠가 말도 안 걸어요. 다정하지도 않고 눈빛도 별로 안 보내고 스킨십도 없고 시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지. 내가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렵다고 얘기하면 뭐 대책이 없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엄격한 도덕성. 아빠랑 어제 기분 안 좋았는데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인사하고 들어와. 전화 드려. 뭐해? 막 이런 식으로 막 도덕성. 그다음에 체면의식. 학교 상담, 학원 상담 갔는데 요만큼이라도 막 엄마 아빠 체면해. 막 그런 얘기 들으면 서로 막 당신 닮았다고 막 이러면서 우리 집에는 대대로 이런 사람이 없다면서 이제 막 이러시는 거죠. 아이하고의 관계는 멀어지고 관계에서 이제 회복의 기는 미지수가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정신분석가죠. 비혼이 이야기하기를 이 비혼은 부모의 역할이 수용체를 담아주는 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존재를 수용체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약간 한 발짝 떨어져서 자녀의 희노애락을 우리가 여유 있게 딱 받쳐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JR을 막 할 때 지한테 어떡했는데 날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이렇게까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수용체를 잘 받아주는 그릇의 역할을 하는 자 부모는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이거 닭다리나 먹고 나가. 그래야지 뭐 JR 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약간 떨어져서 그거를 받쳐주는 그런 거 있죠. 이런 게 굉장히 부모로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보호자의 역할이란 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정말 집을 나간 순간 사회적인 평가에 시시각각 시달립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계속해서 평가받으면 힘든 것처럼 자녀들은 사회적인 가치평가에서 굉장히 지쳐 있어요. 되게 너덜너덜해 있는데 그 집에서만이라도 관계적인 부모로서 공감하는 부모로서 역할을 해주면서 그래 네가 좀 공부는 약하지. 그런데 너는 다른 사람 얘기 되게 잘 들어주잖아. 잘 웃는 능력이 있잖아. 끈기 있는 거 하나는 되게 잘하잖아. 이런 식으로 그 아이의 가치를 부모가 말해주고 발굴해주고 이런 것이 진정한 보호자의 역할이 전 아닌가 싶습니다. 우울감이 되게 높다 하더라도요. 가족 결속도가 되게 높은 경우에는 자살 위험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갱년기 엄마, 갱년기 아빠, 또 중2병 굉장히 우울한 가족 구성원들이 한 가정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 발 떨어져서 우리 엄마지만 이 사회를 살아가는 어떤 여성, 우리 아빠지만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어떤 한 남성, 또 내 자녀지만 우리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한 소년, 한 소녀로 바라볼 수 있다면 더 여유 있게 손을 내밀 수 있고 말 한마디라도 좀 지지가 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는 친구인데 이런 친구가 맞는 걸까? 인격이 누군가는 성장하고 누구는 성장하지 못하면서 더 이상은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가 존재하고 계산이 확실한 친구와 계산적인 친구는 다르죠. 다 폭로하는 친구. 야! 얘가 차인 거야. 손절 욕구 샘솟는 친구. 그런 친구는 더 이상은 견디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강의 들으시면 우리 아니면 누구란 논의가 이제 끝나요. 이제 큰일 났어. 관계에 대해서 좀 이상화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따뜻한 어머니상, 밥 잘해주시고 막 이런 어머니상, 또 아버지에 대해서는 강인한 아버지, 가족을 책임지는 아버지, 며느리는 딸 같은 며느리, 뭐 딸은 친구 같은 딸, 그리고 또 하나 친구입니다. 의리. 한 번 친구는 끝까지 친구지. 배신해도 또 용서해주고 야 우리가 친구인데 야 친구끼리 왜 이래. 이런 식으로 친구라는 한 단어가 주는 굉장히 이상화된 관계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그리고 과연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맞는 것일까?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들, 어떤 친구들인가요? 여러분 옆에 계속해서 두어도 괜찮은 친구들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강의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 애가 5학년이거든요. 제목만 보고 저한테 엄마, 친구랑 손절해도 돼? 막 이러는 거예요. 손절해도 될까요? 저는 친구들한테 모든 시간과 감정을 올인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들이 부르면 야근을 하고 있든 다음날 새벽 출근을 하든 고민하지 않고 달려갔던 저와는 달리 언젠가부터 애들은 우리 관계에 소홀해지더라고요. 심지어 요즘 제가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어지니까 떠나거나 외면하는 친구들도 많아졌어요. 남은 친구도 몇 명 없습니다. 인생 헛산 거 아닌지 너무너무 허무합니다. 보통 이제 4세, 5세 이때부터 이제 또래를 이제 막 사귀는 능력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초등학교, 고등학교로 가면 또래 집단이 거의 절대적인 지를 차지하게 됐죠. 그리고 청년기가 되면은 인생의 고민도 얘기하고 자기의 가정사, 안 풀리는 연애 고민 이런 것도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끈끈한 우정을 맺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년, 보통 한 40대가 진입하면서부터는 이 친구 구도에 대해서 굉장히 묘하게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괜찮습니다. 결론은 괜찮아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친구들이 다 줄어가게 되는데 그 이유를 라이프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첫 번째, 친구를 만날 시간이 없어진다. 가족과 직장을 챙기기에도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체력도 어떤 정서도 여유가 없는 시기예요. 중년기에 되면 회사에서도 중요한 허리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업무도 많고 결정해야 될 것도 많고 판단해야 될 것도 많지만 그만큼 체력은 점점, 저는 깨어나다는 말이 제 인생 사전에서 사라진 적이 정말 오래됐어요. 나에게 병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몸이 항상 이제 힘들죠. 그래서 마음은 있지만 체력이나 정서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오늘은 좀 저녁에 친구들한테 연락 좀 해볼까? 이러고 딱 들어갔는데 애랑 딱 무슨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러면 이제 애랑 또 한 시간 얘기하고 정서적으로 탈진돼서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만나는 시간도 아까운 친구들이 생깁니다. 맨날 만나면 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A부터 Z까지 막 한 얘기 또 하고 막 안 그래도 얼굴책에서도 다 봤는데 그 얘기 또 자세히 하고 그다음에 또 뒷담화하는 친구들 얼마나 소모적이에요. 시간 썼죠. 돈 썼죠. 체력 썼죠. 친구를 만나고자 집에 올 때는 인생 힘든데 이런 친구랑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위로가 된다. 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친구들 어렵습니다. 직장이나 결혼 때문에 물리적으로 멀어지기 때문에 만나기가 어려운 케이스들이 있어요. 저도 중학교 때부터 이제 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30년 넘어간 친구들인데 저 이렇게 지도 펴놓고 보니까 동서남북에 살아요, 진짜. 그래서 1년에 한 번 겨우 만나는데 늦둥이 난 친구도 있고 또 어린 자녀 있고 막 이래요. 지난번에 한 번 만나는데 거기 애들이 훨씬 많아요. 13명이더라고요. 정말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만났는데 말을 못해요. 얘가 말하려고 그러면 이 얘기가 와서 뭐 하고 얘가 오면 얘가 오고 막 그런데도 그냥 같이 있는 시간만으로 좋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만나기 너무 힘들다. 오늘날 마음 너무 힘들어서 오늘 꼭 친구 한 명이랑 치맥하면서 얘기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없죠. 그래서 우리 또 외롭다고 느끼고 그렇습니다. 나이 들면서 좋아하는 게 바뀌기 때문에 친구가 줄어요. 등산, 막 골프. 저는 가만히 앉아서 노닥거리는 커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제가 참 친구 맺기가 좋은데 막 골프 가고 막 이러면 저는 정말 힘들어요. 골프 되게 좋아하게 된 친구들은 저랑 놀기 되게 또 힘들겠죠. 나이 들면서 좋아하는 게 바뀝니다. 인생에서 해가 되는 친구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이런 친구들은 실제적으로 친구들의 인생에 타격 되게 많이 주죠. 사사건건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타격 주기도 하고 이런 삼각관계를 친구 사이에서 만들면서 정말 해가 되는 친구들도 있죠. 정말로 소중한 친구들만을 챙기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또 친구가 줄어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 헛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은 관계 아닐까요?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잘못된 이유로 오래 질질 끌게 되기도 하고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가기도 하죠. 꼭 오래됐다고 좋은 관계라고 볼 수는 없어요. 친구는 계속해서 또 새로 만들 수 있는 거고 인생의 시점에서 중요한 친구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친구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닐까? 이거는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많아야지 좋은 분들 있고 저처럼 이렇게 좁고 깊게 파는 분들 있고 성향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리가 있죠. 친구 정리하는 게 맞는 걸까요? 네,
완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손절 욕구 샘솟는 친구. 첫 번째, 돈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돈이라는 게 말이죠. 정말 치사한 순간에 정말 치사하게 드러날 때가 되게 많은데 이 친구라고 치사하다고 말은 못하지만 그렇다고 치사함이 없어지지 않은 순간이 되게 많아요. 먹고 싶은 메뉴 시키고 더치페이 시키는 친구? 아니죠. 나는 술 못 마시는데 막 소주를 막 10병씩 막 나발을 불어요. 그다음에 그거 더치페이에 꼼꼼하게 하는 있죠. 그다음에 사업이 되게 잘 될 때는 막 수시로 연락해요. 엄청 친한 것처럼 그러다가 뭔가 좀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은 원활하지 않게 하는 친구 다 느끼죠. 그다음에 경조사. 이게 민감한 건데요. 우리가 좀 마음을 써놓은 친구들은 그렇잖아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얘가 세상에 얼마나 그 힘든 시절을 겪고 결혼을 하는 거니. 얘네가 얼마나 힘들게 애를 가졌는지 내가 아는데 얘네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누구보다 내가 많이 보아왔기에 우리가 10만 원에서 조금 더 써서 20을 하고 20에서 마음을 더 크게 써서 30을 해요. 그러면 이게 200만 원 같은 20만 원, 300만 원 같은 30만 원을 넉넉해서가 아니라 그 여정을 아니까 마음을 담아서 봉투에 정말 다 그렇게 넣는단 말이에요. 내 파마를 다음 달로 미루면서. 그런데 그 친구는 깔끔해. 그냥 무슨 규칙을 적용하듯이 일괄 5만 원. 물론 경제적인 상황이 안 되면 당연히 5만 원도 할 수, 3만 원도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지, 할 수 없지만 정말 마음으로 했는지 그거 다 알아요. 돈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친구도. 계산이 확실한 친구와 계산적인 친구는 다르죠. 우리가 계산이 확실한 친구는 함께 가기 참 좋아요. 이번에 내가 샀으니까 다음에 네가 사. 내가 밥 샀으니까 네가 커피 사고. 이런 식으로 되게 확실한 친구는 되게 좋지만 매사에 계산적인 친구는 정말 피곤하고요. 나를 이렇게밖에 대하지 못하나 생각이 듭니다. 공감지수 제로인 부류의 친구들이 있죠. 결국에는 함께 옆자리에 앉아서 같은 곳을 바라봐 줄 수 있는 친구가 고픈 거거든요. 이 고픈 지점을 절대로 채워줄 수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야, 애기 이렇게 키우기 힘들어. 야, 너무 힘들어. 셋 난 친구가 하나인데 힘들어? 야, 난 어떻겠니? 막 이런 얘기 하면은 틀린 얘기는 아닐 때가 있지만 이 친구랑 더 이상 얘기하기는 어렵겠다. 뭐 이런 지점이 있습니다. 막 재테크 자랑. 우리가 그 집이 그 값에 산 건 아니야. 근데 뻥 튀었어. 와, 진짜 우리는 막 전세비를 올릴 거 막 걱정하고 있는데 막 그런 얘기 하고요. 우리 남편 귀찮아. 너무 나만 따라다녀. 아니 어떻게 세상에 여자가 나뿐이야?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조금 더 나이 드신 언니들 얘기 들어보니까 계속 손주 사진 보내는 친구들. 애기 없는데 애기 사진 계속 보내면서 이쁘다고. 남의 예쁜 것도 하루 이틀이지. 물론 이쁘죠. 하지만 그거 받을 때 약간 좀 상실감 자극하잖아요, 사람들. 이런 친구들 우리가 참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이기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꼭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나 필요할 때는 연락 안 되는 친구. 자기 급할 때 진짜 막 톡에서 막 불이 나요. 야, 너네 언니 고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았어? 우리 알바 지금 갑자기 관둬가지고 지금 가게 난리 났어. 그래서 막 내 인맥까지 끌어다가 그 친구가 필요한 거를 채워주죠. 그리고 나서 고맙다 말 한마디가 없어요. 친구니까. 나 필요할 때는 맨날 바빠서 이따 전화한다 그러고 영원히 전화 안 하고 커피 쿠폰 하나를 보낼 줄 모르는 이런 친구들이에요. 연애하면 잠수 타고 이별하면 나타나는 너. 오직 친구의 생사는 SN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헤어지면은 누구야 이러면서 이제 나타나죠. 그리고 또 이제는 그러면 얘가 정신을 차렸나 싶으면 또 어느 날 사라졌어요. 그러고 보면은 또 어떤 웬 남자랑 제주도 가 있고 나 이제 남자 안 믿어. 나 진짜 너네한테 너무 미안했어 진짜. 나 정말 너네 우정으로 다시 태어났어. 이런데 다시 그 주의 남자한테 연락하고 우리랑 약속 속닥 뒤집고 또 이제 가는 친구 있죠. 내가 정말 중요한 비밀이라고 생각해서 얘기했는데 다 폭로하는 친구 있어요. 막 술김에 막 불어요 그냥. 야, 얘가 차인 거야. 너네 잘못 알고 있어. 속상하니까 말하지 마. 얘가 차인 거 아니야. 얘가 차인 거야. 불쌍해. 이리 와. 얘 잘렸어. 돈 내지 마. 너 돈 내지 마. 너 잘린 거 우리가 다 알아. 비밀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 치부를 막 드러내는 너 이제 손절하고 싶죠. 내 남친한테 애교 부리는 친구. 민당띵 정말 너무 다정하디당. 항상 이렇게 다정하대요.
만약에 이런 종류의 친구가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한 부분을 되게 불행하게 만들고 있고 특히 여러분의 어떤 자존을 지속적으로 건드려 왔다면 가치롭게 만들지 않은 친구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친구는 더 이상은 견디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유미 선생님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좋은 사람을 붙잡지 못하는 것보다 보내야 될 사람을 제때 보내지 못할 때 더 크게 훼손되는 법이다. 너무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친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우정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모든 관계는 처음부터 끝이 모두가 다 찬란할 수 없어요. 관계 자체가 생명체 같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인 관계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어떤 떨린 감정은 없지만 정말로 진정한 동반자 같은 어떤 동지의식과 동반자 의식을 가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관계는 계속해서 이렇게 변하게 되죠. 친구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우정을 깊이 나누었지만 서로의 어떤 사정과 또 나이와 환경이 변하고 또 내면의 성장 상태가 또 변하고 인격이 누군가는 성장하고 누구는 성장하지 못하면서 더 이상은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친구의 관계가 어느 시점에 종료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요. 하지만 또 우리가 연인이 아니니까 이제 그만 헤어져.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친구는 이렇게 멀어지는 방법들이 좀 따로 있어요. 아주 서서히 멀어져야 돼요. 어차피 매일 보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연락을 점점 띄엄띄엄 하는 거죠. 오랜만에 어떻게든 연락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냥 뭐 이말저말 하시기보다 야 우리 이제 별로 할 얘기도 없자야.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냥 다음에 또 통화하자. 이렇게 아쉬움을 남기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난 이제 영희를 내 인생에서 빼기로 했다 라고 했으면 다른 친구들에게는 알리지 않는 게 좋아요. 나한테 앞으로 영희 얘기하지 마. 영희는 이제 친구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내 마음에서 영희를 그냥 이렇게 접으시면 되는 거죠.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고요. 약간 상실감이 느껴질 수 있지만 아마 굉장히 편안해지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운 관계, 나에게 되게 긍정적이지 않은 관계를 우리가 끊어낸다는 거는 끊어내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근데 끊어내고 나면요. 굉장히 가벼워져요. 다른 관계에 활력이 생기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도 생기고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함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우리가 몇 가지를 시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첫 번째로는요. 이미 친구였던 사람들 중에서 내가 어려울 때 함께였고 내가 좋을 때도 정말 같이 좋아해줬던 좋은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관계에 대한 에너지를 더 집중하는 거. 집이 좀 멀어도 한번 가는 것. 피곤해도 안부 문자 한 번 더 보내는 거 이런 선택과 집중의 노력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옛 친구 중에서 재발견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친구였어요. 그때는 분명히 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말이 잘 통했나? 나랑 또 지난 10년 살아왔던 환경이 굉장히 비슷하네. 이런 식으로 친구를 재발견하게 됐던 경험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동네 친구랄지 동호회랄지 좀 다른 방식의 친구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하지만 새로운 친구를 어떤 웹상에서 사귄다거나 또 동네 친구를 사귈 때도 또 워낙 참 안 좋은 뉴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기본 체크는 돼야지 돼요. 그게 됐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요즘에 동네에 있으면 행복한 순간 있거든요. 저희 아들 친구들이 제 동네 친구 됐어요. 지나가면 그렇게 아는 척을 해요. 저한테. 저희 집에서 물 마시고 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가방 맡기러 오는 애도 있어요. 꼭 동갑이 아니어도 친구의 개념을 되게 다양하게 우리의 일상을 좀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누가 저 되게 반갑게 아는 체 해주고 어디 가냐고 막 물어봐주고 이런 거 친구잖아요. 그래서 제임스 파울러 박사가 이런 연구를 했어요.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은 친구가 500m 근처에 살 때는 이 사람의 행복 지수가 평균 42%가 치솟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행복한 사람들을 곁에 두는 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지점에서 제가 꼭 하나 오해 없이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럼 난 다 행복한 사람들하고만 놀아야지? 외롭거나 소외되거나 힘든 사람들하고는 난 친구 안 해야지?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행복한 친구들과 우리가 어울릴 수 있을 때 그리고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힘이 공존할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곁에 좋은 친구를 남기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친구는 선택할 수 있는 인간관계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다 들으셨다면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했지만 연락을 미처 했지 못했던 친구가 있었다면 그 친구한테 연락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나를 정말 아껴주지 않아 이런 친구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친구 한 명은 우리의 연락처에서 삭제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요.
좋은 친구, 웃을 수 있는 친구를 옆에 많이 곁에 두시고 행복하게 사랑받는 친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남처럼 사니까 잠이 오냐? 잘 자더라. 야,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냐? 그냥 안 하고 살면 되지. 죽는 것도 아닌데. 하얀 조명 켜고 막 생속옷 막 입고 장미꽃도 꽂아 놓으시고 뭐 이런데 이제 꽃 꽂아 놓아 있는 거 보면 다시 집을 나간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우리는 문제일까? 다시 하고 싶다. 운영을 재개합시다. 이러다 못 쓰겠어. 몰래 보고 있다가 들켰을 때 놀리지 않기. 누가 봤을 때 막 이렇게 끄고 이러지 않기. 안녕하세요. 관계 읽어드립니다. 김지윤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혼자서만 보고 싶은 부부와 연인 간의 은밀한 이야기입니다. 스킨십, 그 중에서도 원활하지 않은 스킨십, 섹스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런 주제는 편하게 꺼내고 막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오래된 친구들 사이에서도 되게 분위기 좀 무르익었을 때, 또 와인 같은 거 좀 들어갔을 때나 뭐 니네는 좀 뭐 잘 됐니? 뭐 이 정도로 얘기를 꺼내는 이제 주제이기 때문에 좀 은밀히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성생활이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한가 설문조사에 대해서 93.9%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60대 이상 중년에서 노년으로 가는 그 삶에서 95.5%로 굉장히 높이 상향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은 삶의 질이나 삶의 행복감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야한 얘기다. 어떻게 그런 얘기 너무 밝힌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 있는데 정말 그렇지 않고요. 부부 관계의 질을 위해서 대면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별도 따다준다는 로맨틱한 남자와 뜨거운 연애를 했습니다. 이 사람 아니면 죽겠다 싶어서 결혼도 했죠. 그런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나고 나니까 맞벌이와 육아에 지쳐서 사랑은 무슨 얼어 죽을 사랑. 매일 피곤해 쩔어서 분위기 잡을 틈도 없이 너무너무 잠들기 바쁘고요. 어쩌다 뽀뽀라도 할라치면 서로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슬쩍 피해버려요. 이렇게 연인에서 오누이가 된 지 어느덧 7년 차. 우리들의 뜨거운 밤이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해질 때가 되니 혹시 우리 남편 이거 바람 피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성적으로 너무 매력이 없어졌나 싶어서 한껏 꾸며봤더니 또 예쁘다며 좋은 데 데려가서 칼질하자고 챙겨줍니다. 사실 저희 부부 사이는 스킨십 빼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결혼하면 다 그런다는데 스킨십 없는 우리 부부 정말 괜찮은 걸까요? 네, 아마 이 사연 들으신 분들 많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썼나? 내가 써서 언제 보냈었나? 101호, 102호, 205호, 807호 다 이렇게 비슷한 패턴의 삶을 살아가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이제 섹스리스 얘기는 뚜껑을 열고 보면요. 보통의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부부들에게는 남 얘기인 듯 내 얘기인 것 같은 이야기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피로사회 문제가 굉장히 많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 한 초등학교 또 유치원 이 정도 키우는 분들이 서울살이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직장과 그 집의 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사람들이 아기 낳고 키우고 출퇴근하고 이 거리 때문에 너무 피곤해요. 다정한 배우자의 조건은 체력이라고 하는데 체력을 길에다 다 뿌리고 오는 거예요. 서로가 이제 녹초가 되는 시간, 가장 에너지가 없는 시간에 서로 이제 만나게 되죠. 이제 애들 어리고 그러니까 뭐 물놀이 해주러 가자 이러면서 이제 뭐 휴가 같은데 이제 뭐 리조트도 가고 막 이제 가잖아요. 해야지. 한번 해야지. 응? 오늘 한번 해야지.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 다음 아침이 되면 오늘은 해야지. 그리고 마지막 날 되면 가기 전에는 한번 해야지. 네, 그런데 놀러가 운전하고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오면은 그때부터 생각이 되게 많아진다는 거죠. 왜 우린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문제가 있을까?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단순하죠. 그 애들이고 놀러 가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걔네 잡으러 다니고 샤워시키고 뭐 먹이고 막 이러면 10시, 11시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또 뭐 운동장 달리기 이런 거를 하기가 이제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면 우리가 로맨스 드라마 같은 거 봐도요.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 사소한 거에서 빠지잖아요.
같이 순댓국을 먹으러 갔는데 아 여기는 다 빼고 순대만 순댓국이요 이렇게 할 때 내가 순대만 먹는 걸 기억해주고 있다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거울 사랑에 빠지고 저는 오이지가 없으면 거기서 못 먹겠더라고요 했는데 오이지를 밀어주고 오이지를 사랑으로 받았기 때문에 로맨스가 시작됐던 것처럼 나는 정말 양념치킨이 좋다고 10번 박히게 얘기했는데 배달은 항상 프라이드가 와 이럴 때 무심함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사소한 균열들이 거기서 시작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절당했던 경험, 생일이고 뭐 결혼기념일이고 이래서 딱 했는데 그런 날 딱 거절당하고 다 이렇게 반응이 없었고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움츠러들게 만들고 서로 간에 많은 마음의 역동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어떤 커플이든지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어떤 커플은 초반에 있었던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을 한번 털고 가요. 이렇게. 입을 탁 한번 털듯이 그냥 야, 그 오해였어.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제자를 찾아가는 건데 어떤 부부나 또 오래된 연인들 그런 분들은 중간에 그 먼지털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쌓여가고 그게 이제 나머지 결혼 생활을 견인해 가면서 이제 많은 관계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죠. 거기다가 항상 다른 사람들이 문제예요. 주변이 문제예요. 솔직히 뭐 저는 뭐 미역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일날 아침부터 뭐 햄버거 먹고 컵라면 먹어도 와 아침에 라면 먹으면 살 안 찌겠다. 아우 좋아. 근데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생일이구나 축하해. 미역국 먹었어? 아니 나 미역국 별로 안 좋아해서. 왜 안 먹었어? 아무도 안 끓여줬구나. 미역국도 못 먹는 내 인생 못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심코 던지는 그런 한마디들이 원래 나는 괜찮은데 괜찮지 않게 만드는 되게 많아요. 이 섹스리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서 가만두질 않죠. 너네 왜 개가 안 생기니? 너 각방 쓰잖아? 나는 된다? 원래 남이에요. 원래 남이 한 집에서 그렇게 사는 게 훌륭한 거지. 인생마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저는 이분들의 삶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숙면일 거라고 생각해요. 부부마다 신체 컨디션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부는 배우자가 코를 되게 많이 골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둘 다 같이 골아서 서로 고는 소리에 깨시기도 하고 내 필요에 따라서 각방을 쓰는 거는 섹스릭스하고 아주 그렇게 본질적인 연관은 없을 거예요. 다 너무 이렇게 아예 따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각방을 쓰니까 아예 들어가는 시간도 내 마음대로고 뭐 그냥 하숙하는 것처럼 그런 각방은 각방 아니죠. 각방이어도 진짜 딱 자는 시간만 분리되는 거예요. 애도 같이 재우는 거고 불도 같이 끄는 거고 잠은 같이 안 자지만 거실에서 애들 얘기도 하고 잘 때만 잘 자 이러고 이제 편안한 숙면으로 들어가는 게 제가 말하는 각방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섹스가 없어도요 궁극적으로 굉장히 친밀감을 유지하는 결혼 생활은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 사이에 어떤 몸의 대화가 없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 라는 것을 두 부부가 얘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대화조차를 시도할 수 없다면 각자 배우자가 나름의 추측을 하는 거죠. 이래서 그럴 거야. 내가 여성적으로 매력이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심하고 추측하는 게 그게 또 두 번째로 관계가 더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섹스는 없어요. 야 우리 오누이 됐어. 어디 가면 이제 우리 친자라고 하자. 서로가 막 이런 얘기를 해. 하면서 막 깔깔거리면서 웃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부가 과연 친밀하지 않은 부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결국에 이제 섹스리스 얘기는 이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우리는 왜 이런 컨디션에 놓여지게 됐는가를 상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관계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별로인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마음의 문제가 몸의 문제로 연결되는 걸로 많은 분들이 대답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실종된 스킨십을 찾아올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평소에 잘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또 회복하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막 모텔에 가자고 조명을 막 집에 장미꽃을 쫙 해놓고 막 밤에 막 낮에 하나 밥 먹고 설거지 한 번은 안 하다가 막 밤에 막 빨간 조명 켜고 막 새 속옷 막 입고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낮에 잘해야 돼요. 이게 이제 이 밤에 이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죠.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건 일주일에 딱 한 개씩만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차 같이 쓰시다가 이제 내가 오늘 들어오면서 보니까 차 기름이 별로 없더라. 근데 내일 아침에 기름 넣고 가려면 막힐 것 같은데 그냥 들어오는 길에 채워놨다. 당신 그 드라이 맡길 거 계속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오늘 맡겼다. 그냥 이런 거 하나 알아차리는 거에서 엄청나게 많은 부부 갈등들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소하게 하나씩 하지 않았던 것 속에서 얘기 나올 때 있잖아요. 나 당신 다정한 줄 알고 결혼했는데 다정이랑은 상관이 없어. 쇼였냐?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그럴 때 좀 상대방의 그 말을 좀 받아들여 주시는 제스처라도 좀 하셔야 돼요. 왜
발견하게 됐다. 그래도 뭐 다른 장점이 있잖아. 뭐 이렇게 넘어가시면 좋은데 꼭 이렇게 나니까 살아주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탁 리젝이 되는 거죠. 한마디 더 덧붙여 주셔야죠. 그리고 너니까 나랑 살아주는 거 나도 알아. 여기까지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정말 닭살 돋아서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드리는 솔루션 중에 이 솔루션이 아마 가장 어려우실 거라고 제 예상이 되거든요. 서로 미소 짓기예요. 돌아보시겠죠? 차라리 내가 5만 원을 주겠다. 보통 이럴 만큼 부부간에 미소 짓는 거 굉장히 쑥스러워하시고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미소라는 게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교감과 메시지를 주거든요. 너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가 미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전달돼요. 남편들이 어쩔 때 또 많이 서운하냐면요. 아기 낳고 미소 엄청 짓잖아요.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미소 짓고 애착을 형성한다고 그러다가 남편이 말 시키면 뭐? 크게 말해. 그냥 이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냥 한번 실천해보세요.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이 오냐 이거 말고 잘 잤어? 이렇게 미소. 퇴근했을 때 일찍 왔어요. 오랜만에 일찍 왔어. 그럼 일찍 왔네 미소 지으면 돼요. 잘렸냐? 그다음에 알아차려주기인데요. 오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네. 뭔가 생각 많아 보이는 얼굴이다. 이거 알아차주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배려들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외식할 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당신이 먹고 싶은 걸로 골라. 지난번에 엄마는 맨날 우리한테 맞춰주잖아. 그러니까 엄마 먹고 싶은 거로 이번에는 먹어 무조건. 개워도 먹자.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건 이제 배려죠. 그다음에 마지막 뭐냐면 아주 사소한 터치를 하시는 겁니다. 손을 푸셔야 돼요. 머리 쓰다듬어 주기. 반려견에 하시는 거 반만이라도. 좀 건덕지를 만들어야죠. 어깨 되게 뭉쳐 보인다. 이게 괜찮은데? 아니야, 딱 뭉쳤어. 앉아봐.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괜히 귀 한번 만지고. 여러분 그 처음에 연애하셨을 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난 정말 너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을 내가 만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그런 황홀한 경험이 굉장히 강력한 거잖아요. 인간관계 안에서. 그래서 사소한 터치를 좀 있어서 해주시라. 분명히 처음엔 거부하실 거예요. 왜 이래? 전기 오르잖아 막 이러고 이러시겠지만은 그럴 때 절대 밀리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지켜주셔야 될 매너들이 있는데요. 이건 어떨 때의 매너냐면요. 우리가 운영을 재개합시다. 이러다 녹슬겠소. 이래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관계 대시를 해요. 또 굉장히 소원했던 이 관계를 재개하고자 한쪽이 대시를 해서 들어올 때 나는 느끼는 전혀 오늘이 아니다. 라고 할 때 미안해 오늘은 아닌 것 같아. 까지만 거절을 하면은 상대방은 영원히 거절감을 느껴요. 반드시 오늘 거절할 때는 다음을 꼭 예약해 줘야지 돼요. 처음에 썸 탈 때도 다음 주 수요일 어때? 죄송해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마음이 있으면 그런데 목요일은 어떠세요? 라고 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은 있지만 못 만나는 것과 만날 마음이 없지만 돌려 말하는 건 되게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킨십에 있어서도 내가 오늘은 아닌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아주 날이 좋을 것 같아. 나를 다음을 좀 이렇게 박아주시는 거예요. 특히 굉장히 관계가 뜸했다가 다가갔지만 거절당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자존감 상실과 수치심, 성적인 모멸감, 우울감을 느낀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용기 내서 다가왔을 때는 훨씬 더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시면서 다음 주 화요일에 예약하는 어떤 배려를 서로 간에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봤던 그 사연에선 어떤 게 있었냐면요. 아내분이 독박 육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너무 피곤하니까 제 남편은 요거를 이제 계속해서 거절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남편이 뭐라고 그때 얘기했냐면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너 내가 딴짓해도 너 할 말 없는 거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이렇게 다가갈 때도 되게 매너가 있어야 되죠. 성적인 비하나 외모 비하를 부부 사이에서 진짜 하지 않으셔야지 돼요. 나 여기 여보 나 여기 허리 여기 조금만 눌러줘봐. 너무 뻐근하다. 허리가 있었어? 미안한데 내가 허리를 찾을 수가 없어서 좀 너의 허리를 좀 알려주겠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안 돼요. 또 우리 남편들도 이렇게 배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럴 때 여보 그거 뭐 양복 터질 것 같은데 뭐 인부복이라도 입고 출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를 한 그 농담처럼 그런 게 마음에 남아요. 성적으로 매력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비하 발언들을 금지해 주시는 거 이거 부부 사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냥 안 하고 살면 되지. 죽는 것도 아닌데 나 누가 만지는 거 싫어해요.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결국에 몸의 대화라는 건 단순한 몸의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완전한 자기 개방의 경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의 정도가 누군가와 정말 원만한 성관계를 잘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로 지표가 나뉘게 돼요. 결국에 심리적으로 깊은 심연의 놀라운 경험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왕 결혼한 이상 서로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다면 더욱더 우리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지겠죠. 자, 3가지 실천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평소 낮에 잘하셔야 되는데 상대의 필요를 딱 일주일에 1개만 기억해서 맞춰주자. 2번째, 괜히 한번 끌어안자. 그다음 3번째, 다가올 때 무한하게 만들지 말자. 요 3개만 우리가 좀 해주셔도 이 문제들을 풀어갈 또 하나의 실마리들을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씩 찾아가실 테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실타래가 다 풀려있는 어느 날에 서 있는 이 부부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몸의 대화를 응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re's a wind and it's blowing. There's a current that's running deep. I can't see, but I know it. There's something's right, it's meant to be. 바람 잘 피는 사람 따로 있을까? 어디까지가 바람일까? 바람기 많은 사람이랑 내가 결혼을 해도 될까? 아무도 모르는 바람기가 내 안에 있다. 너는 절대 안 돼. 이러면 이제 혼인신고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는 아니고 오늘의 주제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바람인데요. 바람 우리 곁에 굉장히 가까이 있죠. 드라마에도 요즘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부부의 세계, 펜트하우스 2, 그 주축이 다 이제 이런 바람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바람 하면은 어떤 생각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하지 마, 좋은 얘기하자.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은 바람 하면은 이렇게 논의할 가치가 딱 없다고 생각하면서 탁 덮어버려요. 사춘기 때쯤 이렇게 책 이렇게 착 보셨는데 펼쳤는데 하필 그 부분에 막 뽀뽀하는 씬 이런 거 나오면은 갑자기 탁 덮으시고 옆에 누구 있으면 막 이러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참 알아야 할 지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단 덮고 보는 아우 수고한 것이야 이러면서 덮고 보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그래도 바람 또 중요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 잘 극복해 나가야 되는 중요한 주제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사이트죠. 어떤 사이트였냐면 불륜을 알선해주는 사이트 이런 거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려 이 사이트에 가입한 숫자가 66만 7,296명이라고 하고요. 전 세계 53개국가 중에서 9위였고요. 인구 대비수로는 17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다 순수 가입자는 아니라는 또 분석이 이제 나중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그래도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드러내는 문화는 이제 아니기 때문에 서로 점잖게만 이렇게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바람에 가까이 가 있는 현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꼭 결혼 관계가 아니어도 또 그런 분들 계시죠? 계속해서 바람 피는 상대를 만나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 또 계실 텐데 또 아니면 나는 진짜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늘 바람 피는 심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요. 꼭 당부의 말씀 드릴 게 있어요. 인간은 이래서 바람을 핀다 이런 얘기는 제가 할 텐데 이때 또 어떤 분들은 거 봐. 내가 다 이유가 있었어.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는 아니고 내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을 교정해야 될까?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또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면죄부로 혼자 받으셔서 역시 난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시지는 않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 한 번쯤 떠오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람 잘 피는 사람 따로 있을까? 어디까지가 바람일까? 이렇게 바람기 많은 사람이랑 내가 결혼을 해도 될까? 그 다음에 혹시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아무도 모르는 바람기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오늘은 바람에 대한 오해와 진실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바람에 대한 오해 진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는 인간은 땡땡을 느낄 때 바람을 피게 된다. 땡땡 뭘까요? 상상해보세요. 쾌락? 자, 인간은 결핍을 느낄 때 바람을 피우게 된다. 밑줄 쫙. 바람도 아무나 피는 건 아니거든요. 바람을 피는데 진짜 많은 에너지가 들어요.
보통 여러분 그 두 집 살림까지는 많이 아시죠? 근데 네 집 살림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에너지를 가지신 분들이 이 바람이라는 걸 피게 되는데 바람을 피게 되는 인간의 에너지 자원이 뭐냐면 결핍이야. 여기서의 결핍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개인의 결핍과 관계의 결핍이죠. 강용 한국심리상담센터 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어린 시절 부모와 애착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결혼하고 난 뒤에 바람을 피울 확률이 높아진다. 물론 다 100%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다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선택하는 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안정적인 사랑을 잘 받지 못했고 아니면 부모님이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부모님이었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비교, 자식들끼리 배틀 붙이는 부모님들 있죠. 그런 식으로 하셨다거나 이럴 때 성장 과정에서 생겼던 유년기나 청소년기의 그 외로움들이 사라지지 않고 성인기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이게 관계의 표류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 존재의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너야? 널 것 같아. 아니네. 패스. 이제 널 것 같아. 이러면서 계속해서 관계의 결핍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결핍이 있으면 관계의 결핍과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교의 바르타 교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외도를 하게 되고 바람을 피게 될 때는 상대방에 대한 정서적인 불만족이나 무시당하는 느낌, 평소에 일상 속에서 느끼는 어떤 분노, 기분들이 외도의 굉장히 주된 동기로 나타났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불만족, 무시당하는 느낌 이런 거 되게 커플들에게 흔하잖아요. 누구 만났어? 말해도 몰라. 네가 내 친구 다 알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관계의 결핍의 느낌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의사소통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부부나 어떤 커플들이 보다 더 이제 불륜에 노출되기가 쉬운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분들의 어떤 갈등은 아주 초기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신혼 때부터 이런 그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금혼식, 은혼식 아시죠? 은혼식은 은과 같이 단단해졌다. 그래서 25년 하고 금혼식은 금과 같이 단단해졌다. 그래서 이제 금혼식 하는데 그러면 결혼 1년 차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결혼 1년은 뭐라고 부르냐면 지혼이라고 불러요. 지혼의 이 지는 뭐냐면 종이지자예요. 종이처럼 찢어지기 쉬운 관계다. 그래서 우리 신혼 1년 차를 지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신혼 1년 차 때 서로가 굉장히 싸웠지만 잘 화해하고 배려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뭔가 이런 부부들은 보통 그 프레임으로 쭉 보통 가게 되고요. 딱 1년 차부터 탁 틀어지고 엇갈리고 그러다 출산하고 그럼 더 엇갈리고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관계도 아주 기초적인 베이스를 깔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바람에 대한 오해와 진실 확인은 우리가 일단 사연을 읽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엿본 뒤로 머리가 복잡한 30대 주부입니다. 요즘 따라 남편이 휴대폰을 끼고 살길래 정말 이상하다 싶어서 몰래 들여다봤더니 저도 잘 아는 남편의 직장 동료와 나눈 메시지들이 굉장히 가득하더라고요. 평소 저한테는 아니 그래 알았어 정도의 메시지만 보내던 남편이었는데요. 그 여자 동료에겐 밥 먹었니? 보고 싶다. 옥상에서 잠깐 볼까? 하며 다정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봐서 제가 한동안 모른 척 했는데요. 점점 평소에 없던 야근이 잦아지고요. 주말 약속도 늘더라고요. 출근할 때마다 데이트 같은 설레는 진짜 남편의 표정을 보니 더는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내밀며 따졌더니 남편은 오히려 육체적 관계를 나눈 적이 없으니 불륜이 아니라며 적반하자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정신적 외도는 바람이 아니라는 남편의 어이없는 이 말을 저는 믿어야 할까요? 이런 조사가 하나 있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바람의 기준, 여자는 연인 외의 이성에게 마음만 품어도 바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게 42%였고요. 반면에 남자는 육체적 관계만 있어도 바람이다 라고 생각한 게 33%였어요. 우리가 여성과 남성이 바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준점이 굉장히 이제 다른데 결국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사람이 바람의 기준을 어디도 잡고 있는가가 현실 관계에선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바람에 대한 오해 진실 두 번째인데요. 땡땡땡땡땡도 바람이다.
뭐가 바람일까요? 정신적 외도도 바람이다. 미국의 할리 박사는 정서적 외도는 앞으로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충분히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 외도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위험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다음에 또 브라운 박사라는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혼 생활에서 쏟아야 될 삶의 에너지를 다른 이성에게 쏟고 있으면 무조건 외도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성적 외도보다 정서적 영역이 훨씬 더 관계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 그래서 아주 조그마한 대화, 힘들었던 걸 서로 알아주는 대화가 불륜의 문을 탁 열어주고 물꼬를 트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점이 되거든요. 근데 불륜인데 불륜도 약간 썸불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아무 말 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아 마음이 좀 있나 보다 이러지만 실제로 아무 일을 벌리지 않아요. 육체적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서로 보고 싶다는 말을 할 수 있고 좋아한다는 거를 확인하고 따로 시간을 떼서 주말에도 만나고 이러면 이거는 뭐 육체적 관계를 가진 외도하고 차이는 없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와이프는 정말 서로가 어떤 관계일까 뭐 이제 이런 질문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 회사 안에서 직장 동료로서 말을 잘 통하는 정도까지 되려면 보통 이런 분들은 퇴근하고는 절대 연락 안 해요. 딱 근무 시간에만 업무에 대해서 또 업무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정도인 거지 보고 싶다거나 뭐 옥상에서 따로 만나자거나 막 이러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내분께서 당당해 주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남편분 보고 싶으면 외도 아닌가요? 저는 바람은 되게 사람들에게 다 서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사가 있다는 게 그 서사를 지지한다거나 서사가 굉장히 합리적이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그냥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인간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될까에 대한 생각이나 고찰을 하다 보니까 서사를 이제 읽게 되는데 저희가 딱 느낄 때 이런 원나잇은 서사가 빠진 바람인데 바람보다 배신에 가까운 거죠. 관계라는 거, 내가 연인 관계를 맺는다거나 부부 관계를 맺는다는 건 성적인 배타성을 가지는 게 기본값이잖아요. 너와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는 제3의 인물과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성적인 배타성이 있는 게 이제 기본값인데 이제 그거를 깬 거죠. 상대방은 무조건 배선으로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바람의 기준은 실제로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실제 우리 일상에서 벌어질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가 되냐면 내가 만나거나 살고 있는 상대방이 생각하는 바람의 기준이 무엇인가가 우리의 관계의 다음 스텝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은 굉장히 관계적인 거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생각해서 되는 문제는 절대로 아니다. 바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세 번째, 땡땡땡땡이 바람의 이유는 아니다. 성적 쾌락이 바람의 이유는 아니다. 특히 남자분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좀 많이 받으시기도 하고 스스로도 그냥 남자들은 다 그래 막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이 단순화가 그런 행동을 인정해주는 사회적으로 용인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의 쾌락이 바람의 근본적인 이유는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과 맞물려 있냐면요. 세계적인 부부 상담 전문가인데요. 미국의 하빌 핸드릭스 박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배우자가 자신의 상처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게 예상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실망하고 다른 상대를 찾아가는 과정이 불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되게 못 받았어. 이 남자는 너무 아버지처럼 따뜻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이 뭔가 새로운 삶을 찾는 시도가 이제 불륜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지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섹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부관계나 오래된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고착화돼 있잖아요. 관계가. 그래서 불륜을 하셨던 분들 중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서야 여자로 비로소 느껴져요. 저는 이 사람 앞에 있으면 제가 진짜 남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굉장히 새로운 발견들을 해 나가신단 말이죠. 섹스가 굉장히 단순한 행위 같지만 섹스는 의식,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나 자신을 완전히 무장해제하는 굉장한 행위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정신 건강이 건강한가를 볼 때 얼마나 건강하게 성관계를 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중독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은 정상적인 인간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성관계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성관계 안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생각,
것들, 또 내가 나를 알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심리적인 것들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의 왕국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 쾌락만이 단순하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관계에서 받는 희열감, 이런 것들이 다 성관계 안에 포함되는 거죠. 무의식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핍과 현실적으로 맺고 있는 관계에서 오는 불만족과 결핍과 원래는 내가 갖고 싶었던 관계의 모습들이 새로운 대상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충족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외도는 자기 증명과 자기 확인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론은 왜곡된 시도라는 게 이제 문제죠. 바람에 대한 오해와 진실 네 번째입니다. 땡땡땡땡이 바람을 끝내지 못하게 한다. 자, 땡땡땡땡이 바람을 끝내지 못하게 한다. 위반 행위가 바람을 끝내지 못하게 한다. 자, 위반한다는 건 굉장히 강렬한 매력이 있죠. 쉽게 말하면 해선 안 될 짓을 할 때 인간이 느끼는 어떤 그 묘한 그 희열감, 그 심리적인 특성 하나가 우리가 이 관계에 오랫동안 계속해서 머물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연구가 중에 잭 모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위반에 기미가 있는 만남이나 판타지가 종종 자기 확증감 또는 굉장히 자부심을 주기 때문에 위반 행위를 사람들이 쉽게 떠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금지된 것을 할 때 사람들은 훨씬 더 빠져들게 되고 그때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희열감에서 사람들이 쉽게 손을 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끌림에 장애물을 더한 것이 흥분의 정도다. 끌리는데 장애물이 생기면 흥분이 더욱더 가중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얘 결혼한다고 데리고 왔는데 영환이야. 아주 그냥 내가 오늘부터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면서 뜯어 말리려고. 그 엄마 친구들이 뭐라고 해요? 와서 냅두면 다음 달이면 떨어질 일을 네가 그러고 싸잡고 말리잖아? 진짜로 더 붙는다? 냅두면 헤어질 거를 말리고 막 너넨 절대 안 돼 이러면 이제 혼인신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하면 안 되는 짓 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내비두시면 그 관계는 알아서 싸우고 헤어질 일이 되게 많아요. 말려가지고 세기의 사랑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분류는 이런 심리도 있다고 하죠. 그 상태를 내가 가졌을 때 상대 배우자에 대한 승리감, 그런 것들도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바람에 대한 오해와 진실, 다섯 번째요. 외도는 일종의 땡땡땡땡이다. 외도는 일종의 권력 행위이다. 웬 권력?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득 수준이 높거나 직급이 높은 사람 중 이런 경험자가 많다는 것은 자신이 일정한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심리적인 반작용이다라고 분석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월 소득이 500만 원에서 699만 원이 되면은 42.3%가 이 높은 소득군일수록 외도를 경험한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특히 개인 월 소득이 700만 원 이상인 계층은 51.6%가 외도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들 하잖아요. 남편이 막 계속 늦게 오고 막 이래요. 그러면 당신 혹시 바람 펴? 그러면 우리 드라마에서 그런 대사 나오잖아요. 야, 바람은 아무나 피냐? 바람도 돈도 있어야 피는 거야. 그게 되게 우픈 현실인데 조각난 진실 정도는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결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그 결핍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다른 방식들을 발견하지 않으면 부메랑이 돼서 나 자신이 되는 거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소중한 관계들을 영원히 잃을지도 모르니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고유한 결핍의 문제는 관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려는 도전이 있는가에 갈림길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